무조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꾸 경제적 논리를 갖다 붙여요. 비관적인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이철일입니다.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인 것은 틀림이 없죠. 비관적인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그리고 디커플링 이후 디리스킹 이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었다. 이것이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도 줄었다. 중국이 지금 기업과 가구의 저축 규모가 20몇 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불투명한 거예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이 너무 심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야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이 큽니다. 약간의 돈이 손에 있더라도 쉽게 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는데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고 돈을 쓰겠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감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금 그동안 쌓인 부채가 너무 크기도 하거니와 인프라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지금 거의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해도 별로 소용없는 것들밖에 별로 안 남았다 이거죠.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도 이제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당연히 시장이 마구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런 악순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 중에 한 40% 정도가 내용을 따져보면 직접 간접으로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생산 설비를 더 들여오고 기업을 더 짓고 공장을 더 건설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에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통화 완화가 왜 어려운가 하면 통화 완화를 쓰는 방법이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최종 소비를 하는 사람들. 각 가정마다 야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한번 써봐. 또 하나는 뭔가 생산을 하는 기업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구에 돈을 풀어도 가구에서 그 돈을 받으면 저축해요. 돈을 안 써요. 그런데 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뭔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러면 기계를 더 들여오고 생산 용량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양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로 만드는 양도 시장이 소화를 못하는데 더 캐파를 늘려놓으면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기업들이 덤핑 경쟁을 하게 되고 손익에 굉장히 악화를 가져오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업이 지고 있는 빚, 가구가 지고 있는 빚, 정부가 지고 있는 빚.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인데 간접적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정식 부채로 잡히지 않는 숨어 있는 부채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 빚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비즈니스 잡지인 차이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30조 위안에서 70조 위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0조 위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8천억 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그런 숫자다 보니 뭐 발음도 잘 안 되네. 중국은 당초에 개혁 개방을 할 때부터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외자를 들여오거나 외국에서 빚을 질 때에도 자국 경제 규모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빚이 많다, 기업의 빚이 많다, 정부의 빚이 많다 하지만 90% 이상이 다 중국 내에서 조달한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디폴트 사태 이런 것으로 연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의 문제를 1대1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이 1대1로를 투자를 해서 초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스리랑카의 항구라든가 우리가 듣지 않는 국가들이 있죠. 1대1로 국가들 중에 거기하고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해상 1대1로가 있고 육상 1대1로가 있잖아요. 육상으로 그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철도 운송량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더군다나 해상으로 가는 게 요즘 뭐 수에즈 운하 쪽이 막히고 후티 반군이 아프리카를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해상 물류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철도망 1대1로 망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물의 양이 늘고 있고 해상 운송에 비해서도 물류 비용도 싸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1대1로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으로 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건설을 지금 하고 있죠. 그 계획이 지금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 우수한 그 물류 라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키스탄과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그쪽 지역이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고지대에 험준한 산들이 있는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오가는 길이 그렇게 대규모 운송이 되기는 좀 어렵죠. 그야말로 국가 전략상으로 필요해서 뚫어놓고 있으나 지금 현재 민간 경제용으로 왔다 갔다 할 화물량 자체는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뚫었는데 들은 비용 때문에 중국이 어려운가?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를 맡고 있는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서 과다르항과 파키스탄 회랑으로 이어지는 루트와 미얀마 루트를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흘러가는 이 두 가지 루트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돈이 들어도 한다라는 취지로 추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실 후진국일 때는 남만 쫓아가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일단 선진국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은 선진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후발 후진국은 또 따라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이 그 중진국 함정에 들어섰느냐? 중진국 함정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인건비가 싼 나라도 아니고 후진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선진국이 내놓지 못한 첨단 기술을 내놓고 있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나빠졌는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지 않고 우려가 굉장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는 해도 작년 GDP 성장률이 5.2%.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이게 지금 함정에 빠졌다 소리를 할 정도로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건가? OECD 국가들은 1.6% 넘기가 힘든데 이것도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 같다.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질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환경이 좋은 게 없구나. 아직은 미래형이죠.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헤맨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시간대를 놓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건데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해도 팬데믹입니다. 중국이 그 팬데믹 3년 동안 엄격한 통제를 하면서 사실상 3년간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거거든요. 서민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추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거죠. 이 사람들의 수요, 그 경제된 기여,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는 경제 규모의 40% 가까이가 직간접으로 투자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쓰는 돈이 거의 미래지향적으로 쓰는 돈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이 안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억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10억이라는 실력이 없는데 10억이라는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땡겨 쓴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라는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땡겨서 투자한 것들이 지금 다 문제화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용도는 뭐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중국 전국에 있는 건물 수가 6억 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억 개. 주거용 건물이 1억 채가 나왔다고 해요. 아파트로 치면 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가 한 동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인 정도 사는 걸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중국의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300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14억인데 2년 연속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 이게 다 어떤 의미는 다 땡겨서 지은 거예요. 300억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으니까 현재 14억밖에 없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한 20년 지나면 14억이 10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290억 명분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 이거죠. 집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다 미리 땡겨서 해놓은 것들이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적은 없죠. 바이든은 그 유명한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정책을 써가지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국에게 오늘의 기술은 허용해도 내일의 기술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경쟁하고 충돌하고 이기려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중국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중국과 중국 아닌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중국 아닌 곳에 대한 배려, 의식 이런 것은 한 10%나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나라 안의 일만 생각을 고려를 하지 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한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중국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이 많은 국가들을 건드리고 분노하게 하고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을 했는데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많은 국가들이 너 지금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자기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남한테 폐해를 끼쳤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그다음 그런 얘기는 중국의 관영 매체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꾸 경제적 논리를 갖다 붙여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요? 대만을 공격하면 경제적으로 손해일 텐데요. 경제 규모가 오그라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용서해주고 그럼 옛날처럼 거래를 하겠다 그러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이렇게 다각도에서 볼 일이지 그냥 경제 한 가지 차원으로만 그 시각으로만 해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렵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우선 큰 국면에서 보면 중국과 서방이 시장이 갈라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양안 간의 전쟁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또 시장의 분리를 가속화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자원이 많아가지고 많은 다른 국가들이 와서 야, 그 자원 좀 우리 좀 놀아줘 이렇게 되는 국가, 중동의 산유국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호주처럼 우리 철광 있어 뭐 있어 우리 희토류가 많아 공급망이 어려워지면 자기들의 가치가 더 빛나죠. 남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우리는 수출 안 하고 그냥 내수로 우리끼리 좀 따뜻하게 뭐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누구냐면 우리끼리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내수 시장에만 팔다가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저희도 근데 우리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무조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장이 되어준 국가 어디겠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이고 서구고 한편으로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추락하고 경제 규모가 위축되고 우리와의 공급망 협력이 단절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큰 악영향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몇몇 아이템하고 그 체계를 우리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와 공급망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국가들을 탐색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이고 연대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런 그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주 단순화시켜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말이에요.